오늘 이 자리는 지난 12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치분권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각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우리 시의 후속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조 강연을 해주실 김수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토론회 진행을 맡아주실 유창복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발제를 해주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제 토론을 함께 해주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정진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고승희 충남연구원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현상 아산시 주민자치연합회장님과 읍면동 주민자치회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 그리고 박준호 아산시 자치분권 의장님도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회기에 바쁘신 중에도 아산시 김희영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성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치분권 분야의 최고 전문가 분들을 모시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오세현 아산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사회자분이 우리 의원님 두 분을 소개를 안 시킨 것 같아요. 우리 김영애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조미경 의원님 참석하셨어요. 예. 혹시 이렇게 내빈이나 또 이렇게 외부에서 오신 분 중에 소개가 좀 안 된 분들 준비되는 대로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우선 저희가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되면서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이나 또 지역에서의 어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사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어떤 공감대 이런 부분이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자치분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자치분권 대학이라든가 자치분권 어떤 컨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좀 우리 지역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제도 개선을 좀 해야 될 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은 많이 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나 어떤 역량들이 좀 덜 된 것 같고 저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지방행정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 또 우리 지역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치법 개정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또 의미 또 향후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주민자치의 주인으로서 또는 지방분권의 어떤 주인으로서 또는 자치분권의 어떤 우리 주체로서 일들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특히나 우리 김순은 위원장님이나 또 우리 금창호 선임연구원님, 박종수 교수님이나 정진원 전문위원님, 또 고승희 연구위원님, 또 우리 유창복 소장님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자치분권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문가분들이시라 이때 아니면은 저희가 모시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없어서
코로나19가 조금은 아직은 정리가 안 된 시점에서 이렇게 모셨고요. 흔쾌히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아산은 아까 오기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의 지근한 도시로서 그래도 인구가 좀 늘어나는, 또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의 어떤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도시고, 옛날에는 온양온천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는 도시인데, 도시가 어떤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주민들이 어떤 행복감을 느끼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법제나 제도 혹은 절차 과정 때문에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지역의 문제는 지역 스스로, 또는 주민들이 어떤 주인이 돼서 그 문제 해결이나 또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어떤 주체로서 가는 어떤 과정 속에 지방자치법이라는 어떤 근간이 되는 어떤 제도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공부도 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도시의 발전은 공무원만의 어떤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결국은 지역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어떤 주체가 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귀한 분들 모시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우리의 역할이나 어떤 과제 부분을 한번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의미 있는 시간 되시고 또 좋은 어떤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훈 위원장님의 문재인 정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주요 내용과 의의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김순훈 위원장님께서는 서울대 법학과 및 동대학 행정대학원, 미국 켄트 주립대학교 정치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대표 경력으로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개유호대 초빙교수 및 특임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순훈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그 당시에는 온양이라고 배웠는데, 충렬의 도시 온양이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이제 자치분권의 도시 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장소에서 이렇게 초대를 받고 기조강연한 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시정에서는 물론이고 특히 자치분권 발전에 애쓰시는 우리 오 시장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자치분권을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많으면 좀 구체적이고 좀 자세한 얘기도 여러분하고 나누면 좋겠는데, 또 전체 행사 일정 스케줄이 있어서 그냥 큰 흐름을 중심으로 여러분과의 생각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 관련된 날짜를 보면 구체하고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87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요. 여러분 다 기억에 나시겠지만 1987년 1월 달에 갑자기 서울대 학생이 고문치사 사건이 생깁니다. 그 사건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방자치 큰 전환점이 되는데요. 그해 6월 10일입니다. 60항쟁이라는 사태가 일어나고요. 60항쟁 사태의 결과로 1980년 6월 29일 날 노태우 대통령이 6.29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그 6.29 선언의 주요 내용이 두 개인데, 하나가 대통령 직선제 하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지방자치로 부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담은 헌법이 개정되는데 그게 1987년 10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0월 29일이 지금 지방자치의 날이에요. 그래서 2012년부터 매년 좀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에 따라서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하는데, 그래서 그로부터 32년 됐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자, 그때는 지방자치법을 고치는데 내용을 완전한 형태로 만들겠다는 의지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지방자치를 실시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우리 오 시장님도 전임 내무부 출신, 그 당시에는 이제 다닐 때 행자부였고요. 그 전신이 내무부라는 부서인데 당시 김대중 야당 총재가 지방자치법 협상팀에게 지시한 오다 내용은 완전한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라. 선출직 단체장, 지방의회만 구성되면 어떤 형태의 지방자치도 좋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법이 1988년도 법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 법은 단체장은 임명직을 그대로 두고요. 지방의회만을 선출하는 법입니다. 근데 그것도 선거를 안 하다가 1988년도 법을 만들었는데 89년에도 안 하고 90년에도 안 합니다. 그래서 1990년도 10월 달에 김대중 당시 야당 총재가 13일에 걸친 단식을 합니다. 혹시 기억들 나시나요? 예, 거의 그 당시의 단식은 목숨을 건 단식이었습니다. 그래서 13일째 당시 여당 3당 통합이라는 게 있었는데 통합 대표를 했던 김영삼 대표가 김대중 찾아가서 단식을 중단해 주고 부탁하고 지방자치의 재개를 약속합니다. 그게 1991년도고요. 여기 의원님들도 많이 와 계신데 1991년 3월 기초의원 선거를 하고 6월에 단체장 광역 선거를 합니다. 단체장은 그로부터 4년 뒤인 1995년도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88년도에 만든 법은 어떻게 중심되냐, 주로 임명직 단체장 중심의 지방자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가지고 32년 동안 해오면다가 이제는 내용이 고쳐야 되겠다고 판단돼서 2020년 12월 9일 날 오늘 논의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오늘 2부 주제인 특례시 문제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먼저 큰 배경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법이 지금 제가 추진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동안 1999년부터 지금까지 자치분권에 관한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가 1999년 중앙행정권한 지방이행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만든 이후로 정부마다 자치분권 한다는 계획은 세웠지만 그렇게 의미 있게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 때 혁신적인 계획을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드는 성과는 있었지만 그 이후에 두 개 정부의 시련을 거치면서 문재인 정부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의 자치분권 실적이 미미하다는 판단하에 2017년 5월 출범하기 때 여러분 익히 들었던 말인데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5개지의 국정과제를 만드는데 13번이 자치경찰 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9일 두 개의 법률이 같은 날 통과되는데 하나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고요. 하나가 자치경찰을 위한 자치경찰법 아닙니다. 이게 국정과제 13번이고요. 그 다음에 획기적인 지방분권 추진하겠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방이양 일갈법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2020년 1월 달에 제1차 지방이양 일갈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00개의 권한을 동시에 지방으로 이용해지는 성과를 냈고요. 그 다음에 재정분권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1차 재정분권을 해서 한 8.5조 원이라고 하는 그 지방세를 매년 좀 지방으로 보내게 됐고 현재 제2단계 재정분권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민주자치하겠다. 세종시 특별시, 세주 재종 특별시 분권 모델을 완성하겠다 하는 내용들이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 12월 9일 통과된 지방자치법은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냐?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이 기존 정부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주민주권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주민주권 구현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민주권을 얘기하면 혹자는 주민주권은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말이냐? 부정하는 말은 아니고요. 국민주권이라는 개념을 보완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국민주권이라는 개념이 국민국가 중앙집권 체제를 서포트했던 이론이라면 주민주권은 주민자치, 아까 시장님도 주민자치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옹호하는 이론이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주권 하에서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주권을 중앙정부에 위임하면
중앙정부가 지방에게 재임한 범위 내에서만 자치권을 행사하라는 게 국민주권의 논리고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주민주권은 상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오니까 주민의 복리 증진이나 주민의 실질적 생활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이제 토대가 마련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가장 핵심은 주민자치의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국정가버넌스의 틀을 건설했다는 것인데, 종전 우리 지방자치법 제9조를 보시면 국가의 지도감독이라는 장이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감독. 그러니까 지도감독이라는 용어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지방 관계가 중앙은 우월하고 지방은 아래에 있고 이런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데, 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향후 국정운영의 지방은 중앙정부의 중요한 국정운영 파트너라고 인식한다는 의미고, 파트너가 됐기 때문에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정기적으로 만남이 필요하겠죠. 이걸 위해서 중앙지방협력회의라고 하는 기구를 항시적으로 설치해서 중앙정부의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다음에 지방사단단체장은 국정의제를 정기적으로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그 가장 중요한 표현이 되겠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자치경찰이 7월 1일부터 도입되는데요. 지금 전국에 한 5,100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정책을 만들면 집행할 때 한 방식이 두 가지. 하나는 직접 집행기구를 현장에다 만들어 놔서 이걸 우리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이런 지방관리청이라는 말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경찰청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산하에 우리 지금 특행이 한 5,100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2,300개가 경찰서 특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가령 예를 들면 충청남도 지방경찰청이었는데 그 용어에서 이 지방이라는 용어가 다 떼어졌습니다. 1월 1일부로. 그래서 충남은 충청남도 경찰청이 됐죠. 그래서 이 말은 소위 경찰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7월 1일부로 이제 없어지고, 이제 경찰은 소위 반국가 반지방인 혼합조직, 협력조직으로 경찰 사무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국정가버넌스에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됐다 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책적 의미로는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들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을 추진했던 기억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상당히 좀 이렇게 얻는 데 용이한데 헌법 개정이 좌절돼서 헌법에서 다뤄야 할 사항을 빼놓고는 거의 한 99%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상 어떻게 법령에 손을 대려면 적어도 헌법에 손을 대지 않으면 어렵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1988년도 지방자치법의 배경을 설명드렸는데 비장성작이었던 지방자치법을 이제는 거의 정상적으로 돌려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지위와 권한이 강해졌고요. 특히 지방의회 위상이 정종관에 달리 굉장히 높아졌다 하는 게 뭐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새로 개정된 지방자치 종전에는 조례를 정할 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래서 안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법령의 범위에서 안이라는 용어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법령의 범위에서라는 말과 주민주권을 잘 활용을 하면 자치법권을 상당히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종종 예를 드는 게 1992년도에 유의미한 지방의회가 새로운 조례를 추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주시 의회가 추진했던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였습니다. 다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는 중앙정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정보 공개라는 말을 딱 의결하니까 단체장이 재의결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재의결 요구에 행주시회가 재의결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단체장은 또 뭘 할 수 있냐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합법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근거는 없는 조례지만 주민의 복리 증진과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조례는 이건 적법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서 조례 자치입법권이 넓어졌죠. 근데 똑같은 그 시점에 서울시의회가 유급보좌관 조례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의결하고 재의결을 받아서 재의결하고요.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립니다. 왜? 유급보좌관제를 늘리면 인건비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주민들이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 되는데 이거는 상위법에 근거 없이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위법 판결을 내서 지금 이 두 가지 예가 똑같이 상위법에 근거는 없었지만 하나는 합법적이고 하나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법령의 범위에서라는 용어와 주민주권이라는 용어가 지방정부가 조례를 만들거나 정책을 만드는데 그 여유를 굉장히 넓혀주지 않겠냐.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요. 그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저희들은 이렇게 공고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까지 그러니까 2020년 12월 이전까지의 지방자치를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 1.0 시대라고 하고요. 앞으로 전개될 시점, 그러니까 자치분권 2.0 시대라고 하는데 그 중요한 차이점을 보시면 자, 종전에는 그 의미가 지방자치 재개에 초점이 두어 있다면 이제는 자치분권 실제로 하는 시간을 넘어가자는 의미가 주고 있고요. 이제까지의 지방자치의 주체가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방자치법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이게 주어야. 그런데 앞으로는 지방자치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 대표적 상징으로 종전에는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단체장에게 요구해서 단체장이 이걸 만들까 판단하게끔 했는데 이제는 주민조례 발안뿐만 되면 지금 근거법은 지방자치법에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주민조례 발안법이 지금 국회에 논의되고 있는데 저는 2월이나 3월쯤이면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민들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직접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발의할 수 있다. 이게 주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자치사무는 우리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있지만 지금은 보충성의 원칙과 사무 범위가 확대돼서 특히 자치경찰 사무가 이제는 광역사무이긴 하지만 자치 영역으로 들어왔다 하는 게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 바뀌었다는 의미가 커다란 의미가 있고요. 지방의회 지위도 굉장히 공고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 1월에 지방자치법이 발효가 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시장과 시의회가 이렇게 대립하는 형태의 다른 형태의 지방정부가 이제 지방정부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기관 구성에 다양화할 수 있다는 조항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장님도 뽑고 시의원도 이렇게 딱딱 따로따로 뽑지만 앞으로는 시의원만 뽑고 시의원 내에서 시장이 선출될 수 있는 방식도 가능하고요. 또는 시장을 뽑지 않고 행정 책임자를 외부에서 초빙하는 형태도 가능하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기관 구성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자, 먼저 지방자치법 1조에 주민이 지방자치 행정 참여를 지방자치법의 1조에다가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주민들이 지역의 정치 행정에 참여하는 게 주가 아니었는데 이제 앞으로 지방자치법의 핵심은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정치와 행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참여 권리를 이렇게 일제 1조에 명시를 하고 있고요. 이게 참여권 보장해 가는 겁니다. 특히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정책 집행 과정에 참여를 권리로 하고 있는데 여기 17조고요. 주민조례 발안제는 제가 잠시 전에 설명을 드렸고 또 이젠 주민들이 종전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던 제도였는데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에게 규칙의 재개정 및 폐지 의견을 제출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감사 청구제도라는 게 있는데 종전에는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요건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도는 500명,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300명, 시군구는 200명이었는데 이 요건을 완화해서 시도는 3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150명만 서명만 받으면 주민감사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지금 지방자치 참여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한 살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뭐 단순한 한 살 아래라고 뭐 보이기 쉬운데 이 한 살 아래로 내려간다는 의미가 이제 고등학교로 지방자치 영역의 확대됨을 의미합니다.
왜 이제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연령을 보면 18세는 고3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지역에 주민투표가 있거나 아니면 선거가 되면 이제는 고3 학생들도 학교 교육 플러스 사회 교육이 필요한 이런 상태라 지방자치의 그 영역이 굉장히 크게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강구성 다양화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주민들이 한쪽에서는 주민들의 권리가 강해졌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민에 대한 단체장, 지방의회 책무가 굉장히 또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걸 보여주시면 우선 단체장은 물론이고요. 지방의회의 중요 활동들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행정정보는 이 컴퓨터 웹상 웬만한 건 다 접근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원들의 겸직 금지가 정비가 돼서 겸직하고 있으면 겸직사항도 공개를 해야 되고요. 겸직 금직에 대한 그 직업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해 놨다. 특히 지방의원의 영리 금지, 거래 금지를 구체화하고 있고 모든 지방의회는 이제 윤리특별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윤리특위 설치 의무와 동시에 윤리심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라는 걸 두고 있는데 이건 민간의원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방위원회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윤리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제도를 마련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자치단체에도 자문기관 운영이 있는데 종전에 이런 기능이 없는데 보시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은 자문을 금지하게 되어 있고요. 반드시 자문기관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 부과하는 등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 더 흥미로운 거는 국가 지방부 간의 관계를 지도 감독에서 관계로 바꾸면서 중앙지방 협력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치경찰을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 자치경찰을 보시면 향후 대한민국의 치안은 국가와 지방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델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협력 의무가 강화됐다 보시고요. 또 그다음에 기초나 광역이 해야 할 일을 안 할 때는 주무장관의 그 지시 감독이라든지 대집행 요건을 굉장히 강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지방행정의 효율성 강화하는 제도들이 도입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계 조정을 효율화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 사시는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읍면동 이게 동이 서로 달라가지고 학교 구역이 달라서 이게 경계 조정이 잘 안 되는 지역도 혹시 많은데 종전보다도 굉장히 간단한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전 그 경계 변경 자율협의체를 구성해서 스스로 결정하면 결정한 대로 하되 만약 그게 안 되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그렇게 절차를 간소화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매립지라든지 또는 등록 누락지 같은 경우에 그 어느 단체에 속하느냐 하는 게 세수와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했는데 이런 것들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해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까지는 단체장들이 이렇게 선거에 의해서 이렇게 바뀔 때 인수위원회가 없어서 좀 편법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인수위원회들을 합법화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 2부의 주제는 특례시 제도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부 안은 100만 이상 넘는 도시와 50만 이상 넘는 도시 중에 균형 발전이라든지 특수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 하려 했던 게 정부의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논의 과정에 100만 이상 도시는 자동적으로 특례시가 되고요. 그 외 지역에 있는 시군구도 특수한 수요가 있으면 특수한 수요에 맞는 특례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례 제도가 변경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거 자체한 사항은 아마 이제 행정안전부가 대통령령을 만들 때 아마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거라고 봐집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특히 중앙지방 간의 협력 강화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종전에는 없었던 협력 의무를 강화했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정참여기구를 제도화해서 그 참여기구 이름이 중앙지방협력회의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요 운영에 관한 법률은 별도의 법률로 지금 국회 발의 중에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시군구라든지 또는 시도의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도입한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라고 봐집니다. 특히 지금 시군구 중에는 인구 감소라든지 또 인구 절벽으로 걱정하는 지역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겠다시피 대구 경북이라든지 부산 울산 경남 그다음에 전남 광주 등 이렇게 통합하는 이런 논의가
하고 되는데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유연한 조직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전에 행정협의회를 만들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새로운 법에서는 그냥 보고만 할 수 있도록 해서 서로 다른 교육이 다른 시군 간의 행정협의회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편해졌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재정은 종전에는 국가가 지방 간의 재정조정에 관한 의무만을 정하고 있는데 새로운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정부 간의 재정조정하는 것도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지금 나와 있다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각 정부들이 자치분권을 쭉 추진해 왔는데 특히 이 문재인 정부는 다른 지방 정부보다도 이제까지 4개의 측면에서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했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라는 제도가 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각 중앙부처가 대통령 명령을 만들기 때는 자치권의 침해 여부를 사전에 논의해야 되는데요. 반드시 행정안전부하고 저희 자치분권위원회에 그 변경되는 명령을 보내줘서 저희들이 연간 한 2,000건의 그 명령을 심의합니다. 그래서 혹시 자치권에 침해된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그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제1차 지방이양 일괄법이라는 법이 통과돼서 400개의 권한을 일시에 지방이 넘겼고 그걸 집행하기 위한 1,500억이죠. 1,500억 원에 대한 재정 지원도 좀 했다. 그다음에 2020년 12월 9일 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자치경찰을 위한 자치경찰법이 통과가 돼서 소위 저희들은 자치분권의 르네상스를 맞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메인 법은 이미 다 통과가 됐고요. 이제 앞으로는 부수 법안이 남아 있는데 현재 부수 법안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주민조례 발안법, 그다음에 고향사람 기구분법 혹시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향사람 기구분법, 그다음에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이런 등등 법률들이 지금 부수 법안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지방자치법을 논의하면서 여기 주민자치 회원님들 나와 계셨는데 이번 지방자치법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가능하면 여야 합의로 통과한다는 기본 원칙이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 야당들이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결정이 삭게 됐는데 현재 이미 지난달에 두 분의 의원들이 주민자치회를 보완하는 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고 그 계리가 이제 곧 2월 국회나 3월 국회 때 논의가 되면 조만간에 주민자치에 관련된 사항도 보완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향후 이루어질 지방은 종전에는 주로 이제 시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자치분권을 많이 해왔다면 이제는 시군구 중심의 권한 이양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에 관한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고 특히 이제 향후에는 주민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에 있는 주민자치회가 좀 활성화되고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우리가 지방자치에 관한 훈련도 하고 또 학습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그런 장이 되기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주권론을 토대로 자치입법권이 강화되고 중앙지방협력 가버넌스가 협력해 나가는 되지 않겠냐. 특히 새롭게 만든 2020년 지방자치법, 그다음에 앞으로 만들어질 대통령령, 그다음에 각 지방정부마다 조례 규칙도 자치분권에도 굉장히 소중하겠지만 앞으로 또 남은 과제는 그 법령들을 해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주민주권, 주민의식이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는 전제하에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는 훌륭한 해석들이 우리 이렇게 입법자의 또는 의도대로 자치분권이 꽃이 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하여튼 뭐 저희 위원회는 어떤 임기가 다 할 때까지 어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좀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또 시군구 중심의 이 자치분권이 현장에서 좀 체감되는 그런 자치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고요. 아산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뭐 시간은 됐지만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없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김수른 위원장님께서는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이석을 하시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